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흐름을 좀 잠깐 보죠. 그러니까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은 이 사업을 통해서 실행되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는 크게 보면 어디서 언제 누가 어떻게 하느냐를 정하고 정한 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경우에 사업을 어디서 하느냐 그거는 결국은 이 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시설 종류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시설의 명칭 그리고 그 위치 어디에 설치하고 또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할 것이냐 이거를 정하는 거죠. 근데 종류 명칭 위치 규모를 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을 통해서 정하게 되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면서 어떤 시설을 어떤 이름으로 어디에 어느 규모로 설치하겠다 이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어디서 할 거니까 이제 정해진 거죠. 도로는 언론하고 공원 어디에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되죠. 그럼 결정하면 결정된 대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 시설을 언제쯤 설치할 것이냐 시기를 정해야 돼요. 이제 시기를 정할 이유가 뭐냐면 시설을 하나만 결정한 게 아니라 도로를 결정했는데 도로가 여기저기 이렇게 막 결정되겠죠. 그다음에 공원도 여기저기 결정될 거고.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할 수가 없죠. 결정할 때는 뭐 큰 돈이 들진 않죠. 근데 결정된 거를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겠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한 10km 정도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한 1조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를 나눕니다. 일단 3년 안에 할 거는 1단계로, 그다음에 3년 이후에 할 시설들은 2단계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공원 중에 급하다 그러면 1단계로, 도로 중에 1번 도로가 급하면 1단계로, 나머지는 뭐 당장 급한 게 아니면 2단계로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계획을 먼저 정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집행하기 위한 계획. 그래서 용어도 단계별 집행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 2단계 나누고 이 중에 이제 1단계는 3년 안에 시행되는 사업들이고 2단계는 3년 후에 뭐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그 3년 안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를 나누고 사업은 1단계로 정해진 이 시설부터 이제 사업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 사업을 누가 할지 사업의 시행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 사업 시행자라는 거는 시공자와 그 구별이 돼야 되죠.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시공하는 거는 전혀 다른 표현이죠. 이 사업 시행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끌어갈 사람, 그 계획도 정하고 그다음에 그 재원도 조달하고 사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끌어가는 사람이 사업의 시행자고, 시공자는 시행자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공사만 하는 사람이 시공자죠. 저같이 시공은 이제 공사만 하는 거니까 이 사업의 주인, 사업을 할 사람, 이걸 이제 정해야 되죠. 이 사업의 시행자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어서 팔 수도 없고 공원 만들어서 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민간에서 이 사업을 하기가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사업은 이 계획을 정한 사람들이 하는 게 기본이에요. 계획은 이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지역별로 계획을 정했으니까 사업의 시행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각 관할구역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에 있는 도로는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서 결정한 공원은 서울특별시장이, 뭐 부천시에서는 부천시장이 이렇게 각각 그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사업을 하게 되죠. 다만 경우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경우도 있고 도의사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민간이 또 사업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민자 고속도로가 있죠. 뭐 다리를 놓는 경우도 있고 또 터널을 민간에서 뚫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팔 수는 없지만 그 톨게이트 설치해서 일정 기간 그 비용 그 통행료를 받게 되면 거기서 비용이 회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일정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그 사업에 따라 가지고 누가 하는지 가장 적합한지를 정해서 시행자를 정하면 그 시행자가 이제 나머지 사업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시행자가 정해진 이후에 이 나머지 내용은 시행자가 책임지고 쭉 끌어가는 거죠. 그러면 시행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구체적 계획부터 정해야 됩니다. 그 계획이 실시 계획이죠. 즉 사업 실시를 위한 계획 이런 의미로 실시 계획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이 실시 계획을 정해요.
그리고 이 실시 계획을 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 그 종류, 명칭, 위치, 규모에 맞아야 되죠. 결정한 건 도로인데 실시 계획으로는 철도 넣는 계획을 정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계획으로 정한 그 시설을 그 이름으로 해서 그 위치 규모 맞게끔 실시 계획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시행자가 이거와 다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시 계획을 정해서 이제 인가를 받는 절차를 둬요. 그래서 인가는 계획을 결정한 사람, 여기 가서 인가를 받죠. 인가 받은 계획대로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정해지고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이때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자들이 그 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권한들을 갖게 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첫 번째 토지부터 수용을 해야 돼요. 도로를 설치하는데 토지 수용 안 하고 뭐 사업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원래는 토지는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협의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협의가 안 되면 강제로라도 취득을 해야 되죠. 이와 같이 강제로 취득하는 걸 수용이라고 하죠. 수용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이 규모가 크면 분할해서 시행도 하고 또 서류를 확인할 일들이 많죠. 뭐 등기부도 떼보고 지적도도 떼보고 그런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공시송달도 하고 뭐 타인 토지에 출입도 하고 등등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업 시행이 다 끝나게 되면 실시 계획이 정한 대로 사업이 잘 됐는가를 다시 확인해야 되죠. 계획과 다르게 사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확인하려면 검사를 해야 되죠. 근데 검사가 공사가 그 계획이 정한 기준대로 사업이 잘 됐는가 그걸 확인한다 이런 의미로 준공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준공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준공 검사는 실시 계획을 인가했던 사람, 그 인가 내줬던 계획대로 사업이 됐는가를 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죠. 그리고 검사 결과 계획대로 사업이 됐다는 게 확인되면 공사 완료에 공고를 하면서 이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설 사업은 사업 단계가 굉장히 단순하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설 종류, 명칭, 위치, 규모를 결정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시기를 정하고 그다음에 시행자를 정해서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 실시 계획을 정하고 계획대로 사업을 해서 사업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거쳐서 확인해보고 공사가 완료되는 겁니다. 자, 이런 단계로 이제 사업이 쭉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도 용어는 좀 다릅니다만 큰 단계는 마찬가지예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도시개발은 뭐냐면 새롭게 시가지를 만드는 거죠. 기존에 이렇게 시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인구가 10만 명이 살다가 20만, 30만으로 늘면 인구가 어느 정도 늘면 더 이상 수용이 안 되니까 그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려면 여기서 수용이 안 되니까 이런 시가지를 여기다 새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시가지를 만들려면 각종 기반시설 갖춰가지고 토지를 적정하게 구획을 해서 이 구획된 토지를 공급을 하면 이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여기다가 뭐 아파트도 짓고 호텔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시가지로 개발이 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가지를 어디에다 시가지를 만들 건지 위치도 정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지 이런 걸 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가지가 될 자를 이런 식으로 정하는데 이렇게 특정한 목적만으로 이렇게 정한 자리를 구역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구역. 개발을 목적으로 정한 자리. 그래서 구역인데 개발하기 위한 거니까 구역 명칭도 개발 구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개발 구역을 정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아래 기반시설 어떻게 되고 토지가 어떻게 구획되고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어디를 개발할 것이냐 이걸 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데 도시군계획설 사업은 구역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철도도 있고 이런 시설들은 뭐 그 구역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종류, 명칭, 위치, 규모를 결정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내용은 같은 거예요. 어디를 개발하느냐, 도로를 어디다 놓느냐 이걸 이제 결정하는 거죠. 저기 개발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 개발 구역 지정하려면 좀 고민할 사항이 좀 많죠.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위치, 규모 이게 결정하는 게 주된 내용인데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를 시가지로 개발할 거고 면적이 얼마냐 이거 외에도 이렇게 개발해서 여기에 인구를 얼마나 수용하느냐부터 해서 인구 수용에 따라서 안에 토지용이 싹 달라지겠죠. 그 인구가 유동인구가 얼마냐 정주인구가 얼마냐에 따라서 상업용지가 많이 필요한지 주거용지가 많이 필요한지 이런 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구 수용 계획 안에 토지는 어떤 식으로 이용할 건지
교통 처리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사항들 다 미리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할 게 많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계획을 정합니다. 계획. 근데 이 계획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니까 명칭도 개발 계획이 되겠죠. 저와 같이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이 내용대로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개발할 건지가 정해졌죠. 그 다음으로는 사업 시기를 정해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처럼 뭐 단계별 집행계획 이런 게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개발 계획에 사업의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다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서 정해지고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과 같은 게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정하려면 개발을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막 개발할 건데 1단계는 여기까지 개발하고 나머지는 2단계로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정해버리면 이런 지역들은 지금 당장 개발할 게 아니고 나중에 언젠가 개발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당연히 투기가 생기겠죠. 개발된다는데 막 서로 몰려가서 땅 사면서 10만 원에 살 수 있는 게 나중에 상당 시간이 흐르면 막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뛰어버리니까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어디 개발한다는 거를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요 개발할 때마저도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딱 발표를 하죠. 판교 신도시 개발하겠다. 신문 나기 전까지는 몰랐었죠. 뭐 알기만 했으면 미리 가서 땅 샀겠죠. 그러니까 그 투기를 막기 위해서 미리 정하지 않고 한 군데 정해서 이렇게 바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은 따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이 도시개발법엔 따로 필요가 없고 구역 지정하면 이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사람, 시행자를 정하게 되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토지를 조정해서 이거를 일반에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지만 이 토지 분양하면서 돈이 벌리죠.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그러겠죠. 돈이 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국가도 하고 지자체도 하고 각종 공공기관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할 때도 있고 조합도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또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개발회사 등등 다양한 시행자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니까 법에서 조금씩 늘려가지고 이제 다양한 시행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도시개발 사업이 단지 토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면서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은 아니고 이렇게 부족한 시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공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 사업을 아무나한테 맡기면 안 되죠. 그래서 사업을 문제없이 할 만한 자들을 이제 법으로 쭉 나열해 놨어요. 그 중에서 시행자를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럼 정해진 시행자가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사업할 거냐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계획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실시 계획이었는데 도시개발 사업도 이름이 같습니다. 실시 계획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가를 받습니다. 이 인가는 이 구역을 지정한 사람에게 인가를 받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실시계획만 정하면 됐었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실시계획뿐만 아니라 계획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도로를 설치하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이거 분양할 수가 없죠. 공원을 만들면 끝나죠. 이거 분양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은 구역정에서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토지를 이렇게 조성해서 이 조성된 토지를 일반에 분양을 하니까 두 가지 계획이 필요한 거죠. 도로나 공원 어떻게 만들고 토지를 어떻게 조성하느냐 이런 계획은 실시 계획에 포함되는 계획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성된 토지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얼마에 팔 건지 어떤 방법으로 팔지 언제 팔 건지 이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정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 토지를 만드는 계획, 두 번째는 요거를 팔기 위한 계획, 여기 각각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계획이 필요한데 도시개발 사업은 또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죠. 그 수용 방식은 구역이 정해지면 이 구역 안에 있는 전체 토지를 취득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 시행자가 이 안에 있는 토지 전체를 다 사죠. 그중에 안 팔면 강제로 수용을 해서 그 도로 공원 설치해서 토지가 조성되면 이거를 일반에 파는 방법으로 분양하는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수용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할 때 비용이 많이 들죠. 전체 토지를 다 취득을 하고 각종 기반에서 설치하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서 나중에 이 토지를 팔면서 그 비용이 다 회수가 되는 거죠.
수용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환지 방식이 있는데, 환지 방식은 결과는 똑같이 이런 세로 시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업할 때 방식이 전혀 다르죠. 기본적으로 환지 방식 사업하는 이유는 이 토지가 대지로서 효용 가치가 낮은 이런 토지를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하려고 사업하는 겁니다. 토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기반 도로도 없고 공원도 없고 상수도 하수도 없고, 그리고 토지 모양도 이렇게 대지로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상태니까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하기 위해서 먼저 공공시설을 설치 정비를 합니다. 이 기존에 없던 도로 만들고 있는 도로를 좀 고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새로 구획을 하죠. 토지를 반듯반듯하게 새로 구획을 해서 이거를 형질도 바꾸고 지목도 바꾸고, 그다음에 분합을 합니다. 분합이라는 거는 종전에 토지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토지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리저리 이렇게 합치는 거죠. 일부 토지는 도로로 들어가고 이쪽 땅으로 붙고 이렇게 딱 붙어서 그 분합이 되면, 즉 나눠서 합쳐지면 토지 모양이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종전에 있던 이 토지가 이런 토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걸 이렇게 바꾸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토지별로 다 바꿉니다. 종전에 있던 이 토지는 요거로 바뀐다. 여기 있는 토지는 다른 걸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토지별로 일일이 다 바꾸는 방식으로 하는 것. 그게 환지 방식이고, 단어 자체가 그 의미죠. 토지가 바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에 따라서 이제 수립하는 계획이 다른데, 수용 방식은 토지를 이렇게 조성을 해서 이 토지를 일반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도 공급 계획이죠. 공급이라는 건 수요 공급, 토지에 관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 토지를 조성해서 공급한다, 이런 의미로 공급 계획이라고 하고, 환지 방식은 공급하는 게 아니죠. 환지 방식은 이게 토지를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이 토지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조성된 토지를 일반에 분양하는 게 아니라 종전 토지와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할 것도 없고 취득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 그 계획을, 토지를 바꾸는 계획, 환지 계획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토지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미리 계획으로 다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용 방식일 때는 실시계획과 공급계획을, 그리고 환지 방식일 때는 실시계획과 환지계획을 각각 정하고, 이 정한 대로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업 시행이 다 끝나고 나면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봐야 되죠. 실시계획대로 공사가 잘 됐는가 검사를 해야 되니까 여기도 준공 검사를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사 완료에 공고를 하죠. 그리고 수용 방식인 경우에는 이 공사가 끝나면 사업도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급대로 토지를 파는 거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팔리는 거기 때문에 사업도 공사가 완료만 되면 이제 사업도 끝나는데,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환지 계획으로 토지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미리 다 정해져 있죠. 1번 토지는 어디로 바뀌고 2번 토지는 어떻게 바뀌고 3번 토지는 어떻게 바뀌는지가 이미 계획으로 다 정해졌습니다. 그 계획이 정한 대로 토지를 바꿔놓고 사업을 끝내야 되죠. 그래서 요 뒤에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환지 계획대로 토지를 바꾸는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바꾸는 처분, 단어대로 환지 처분을 하는 거죠. 환지 처분이 되면 토지가 다 바뀌니까 이 내용을 등기부에 또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등기도 하고, 그다음에 토지가 바뀌면서 이익을 보는 사람, 손해 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토지기 바꾸다 보면 종전에 이거 종전 토지는 모양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죠. 근데 그 모양도 다 반듯하게 규모도 일정한 규모로 다 바뀌다 보니까 누구는 조그마한 토지가 요 크기 그 같은 규모의 토지로 바뀝니다. 큰 거나 적은 거나 사업 끝나거나 이제 동일한 규모로 바뀌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넓은 토지였는데 조그맣게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어떤 토지는 종전 토지가 조그매진데 비슷한 규모로 바뀌면서 줄어드는 규모가 적게 되죠. 그래서 이익을 보는 사람, 손해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금전적으로 조절하는 거를 청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손해 보는 사람한테 메꿔주는 거죠. 여기까지 청산까지 해서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고, 그다음에 정비 사업인데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 내용이 환지 방식으로 하는 도시개발 사업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 마찬가지로 어디서 언제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다 정하고 사업을 하죠.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하려고 종전에 있던 토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바뀌는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종전에 있던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대지로서 효용 가치가 낮기 때문에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시켜서 반듯하게 해서 도로도 뚫어놓고 그 옆에 있는 이 토지로 바꿔준다. 이게 환지 방식으로 하는 도시개발 사업이죠. 근데 정비사업은 기존에 다 개발된 지역에 건물이 노후화된 이런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건물이 노후화돼 있으니까 이거를 싹 철거해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깨끗하게 다시 져가지고 이거가 이렇게 바꿔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가 바뀐 거고 정비사업은 건물이 바뀐 거죠. 근데 본질은 같죠. 좀 안 좋은 거를 좋은 거로 바꿔준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어디를 정비할지를 먼저 정해야 되죠. 노후된 건물이 이렇게 밀집한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을 여기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여기도 정비를 목적으로 정한 이 자리니까 구역이란 말을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구역을 정한 목적이 정비를 위한 거니까 명칭도 정비구역이 되겠죠. 그래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개발구역 지정하듯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비구역 지정할 때도 구역 정해가지고 이 안에 기반시설 어떻게 하고 건물은 어떤 식으로 허용을 하고 밀도는 어느 정도로 여기 건물을 허용하고 이런 사항들을 미리 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비와 관련된 계획 이걸 미리 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개발계획 정하듯이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 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수립을 합니다.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어가 뭐 유사한 거죠. 여기서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은 규모가 굉장히 커요. 수백만 평 사업을 하죠. 근데 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작죠.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니까 뭐 커봐야 몇만 평, 뭐 작은 거는 몇천 평, 뭐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정비는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한 도시 안에 정비할 때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죠. 도시개발사업은 새로 개발하는 거니까 도시 내에다 하든 뭐 도시 밖에다 하든 이렇게 그 한두 군데 정해서 개발하는 건데 정비사업은 정비할 때가 여기저기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대략 1000군데 되는데 이 정비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계략적으로 어디를 정비하겠다. 그리고 정비사업은 단계별로 어떻게 나간다. 지역별로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간다. 이런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계획이 정비기본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정비계획은 구역 지정을 위한 개별 구역에 관한 계획이 정비계획이고, 이거 전에 한 도시 전반에 관해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별 사업은 아니고 도시 전반에 관한 정비 사업의 방향 이걸 설정한 거죠. 그리고 이 정비 사업이 도시별로 서로 다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비 사업과 관련된 국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런 기본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은 정비 사업에 관한 국가 정책 방향, 그리고 정비 기본 계획은 정비 사업에 관한 도시 전반에 관한 방향. 그래서 이런 방향에 맞춰서 정비 계획을 정해서 구역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은 정비 계획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방향도 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디가 정비가 되는지 이렇게 구역이 정해지면 사업이 어디서 사업이 이루어지느냐가 이제 정해진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단계별 집행계획은 따로 필요 없고 기본 계획이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죠. 그러니까 구역 지정하면 바로 이제 시행자 정해서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정하게 되는데 정비사업은 기본이 조합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노후된 건물 새로 짓는 거니까 스스로 해야 되죠. 근데 집주마다 따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에서 사업을 하죠. 그럼 조합 구성하기 또 쉽지 않으니까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드는 게 있죠. 그래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단계가 구역 지정하고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조합에서 사업을 하게 되죠. 추진위원회나 뭐 조합이나 다 시행자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이론서를 가지고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역 어디서 사업하느냐를 정하고 누가 사업을 하느냐를 정했어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 되죠. 근데 그 계획이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공개시설 사업은 다 실시계획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정비사업은 실시계획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업 규모도 작고 그리고 사업 내용에 건축물이 포함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같은 용어를 쓸 수가 없어서 여기는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업 시행 계획을 정해서
이게 조합을 설립하면서 만들었던 정관, 뭐 기타 등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인가를 받는 거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계획을 또 정해야 되죠.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하면 토지가 어떻게 바뀌느냐, 수용 방식으로 했을 때 토지를 누구한테 얼마에 파느냐 이걸 정하듯이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종전 소유자한테 그걸 어떤 식으로 나눠줄 거냐라는 계획을 정해야 되죠. 그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환지 계획이 토지가 바뀌는 계획이었죠. 종전 토지가 이렇게 바뀌니까 토지가 바뀐다 이런 의미로 환지라는 말을 썼는데 정비 사업은 노후된 건물이 새 아파트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건물이 바뀌니까 환지라는 용어를 여기다 쓸 수가 없죠. 그렇다고 환건 이런 말을 쓸 수도 없어요. 이게 해당 그 건물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이 종전 그 노후된 건물 대신에 새로운 아파트로 바꿔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바뀐 게 아니죠. 그래서 쓰는 용어가 관리 처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관리 처분이 뭐냐면 이 노후된 건물부터 철거해서 여기다가 새로 건물을 져야 되는데 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이 소유자들이 이걸 넘겨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자한테 노후된 건물에 관한 소유권 자체를 다 넘겨요. 그래서 신탁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넘겨받은 이 재산을 잘 관리를 하다가 여기다가 새로 아파트 줘서 이거로 바꿔서 처분한다 이런 의미로 관리 처분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정비사업 내용을 잘 보시면 그 어렸을 때 흑장난하면서 부르던 노래가 있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노래가 있죠. 딱 그거죠. 헌집을 줄 테니까 새집 다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기 위한 계획, 관리처분 계획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관리처분 계획과 환지 계획이 내용상 거의 유사해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그 내용도 비슷하고 수립할 때 기준도 비슷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저와 같이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실시계획과 환지계획 정하는 겁니다.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과 유사한 사업시행계획, 환지계획과 유사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이 정해지면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이 다 끝나고 나면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 계획대로 공사가 잘 됐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죠. 이게 준공 인가입니다. 물론 준공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계획대로 됐다라고 확인되면 다시 인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가 완료됐다라는 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뒤에 관리처분 계획이 정한 대로 나눠줘야 되죠.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환지 계획이 정하는 대로 토지를 바꾸는 처분을 했어요. 이건 토지 자체에 대해서 처분하는 겁니다. 근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이 종전에 노후된 건물을 소유했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였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하는 게 아니고 토지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새로 지은 그 아파트에 관한 그 소유권을 각각 이전하게 되는 거죠.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에 고시를 하게 되면 고시된 날의 다음 날 이 관리처분 계획이 정한 대로 다 저절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등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정비사업의 전체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세 가지 사업의 기본 흐름들을 쭉 봤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제 이 내용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틀이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여기까지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틀을 알아야 공법 내용을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결국 이제 교재에 쭉 반영이 돼 있는 건데 이 내용이 교재에 어떤 식으로 반영돼 있는지 좀 그 목차를 통해서 좀 보죠. 교재 332페이지에서 뒤쪽으로 하나 넘기시면 국토계획법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를 보면 1절에 총설, 2절에 광역도시계획, 3절에 도시군기본계획, 4절 도시군관리계획, 5절 용도지역지구구역제, 6절이 지구단위계획, 7절이 도시군계획시설, 8절이 개발행위 허가, 9절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까지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내용들이 이제 목차로 쭉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절은 총설, 그 다음에 2절이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3절이 도시군기본계획, 4절이 도시군관리계획. 순서대로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 4절에서는 이 중요한 세 가지 계획을 누가 수립하고
어떤 절차에 따라 수립하느냐 이런 절차적인 사항들이 쭉 반영이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5절부터는 이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들을 풀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제 요 내용이 5절에 그다음에 6절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이게 6절에 그다음에 7절이 기반시설 설치 장비 개량에 관한 계획 요 내용이 제목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죠.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되면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제목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 이 3번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관한 사항은 한시적으로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둔 게 아니고 요 원래 이제 용도 구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재에는 요게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지니까 여기다 넣어놨다. 요거만 딱 빼려고 6번에 따로 쏘는 거고 사실은 이 용도 구역 1로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5절에서 이 입주 규제 최소 구역에 관한 요 내용까지 포함해서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8절이 개발행위 허가제 8절에서는 허가받아야 될 행위가 뭐고 허가 누구한테 받고 그다음에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고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쭉 풀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9절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인데 결국은 그 9절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서는 바로 요 내용 사업이 진행되는 전반 절차 이런 내용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시설이 어떻게 해서 결정되고 단계별 집행에 누가 수립하고 어떤 내용으로 수립하고 사업 시행자는 누가 시행자가 되고 실시계획 어떻게 만들고 시행 과정에서 시행자가 어떤 권한들을 갖고 그다음에 중공사를 누구한테 받고 어떻게 그 공사료 공고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9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 없는 내용이 추가된 게 있죠. 10절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 도시군 관리기획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에요. 단지 토지가 투기 목적으로 거래될 수 있고 투기를 막기 위해서 거래할 때 허가받아라 이런 제도를 둔 거고 뭐 체계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법률 이걸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따로 만들기에는 양이 좀 적고 다른 법에다 넣으려니까 체계상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이 국토개법이라 거기다 추가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포함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체계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 따르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부분은 뭐 내용도 이렇게 크게 어렵진 않고 틀도 여기 연결되는 게 아니니까 좀 접근하기 좀 쉽죠.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제 국토개법 내용이 돼 있는 건데 보시면 그 국토개법은 결국은 도시군관리계획 이거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잘 정하기 위한 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그 수립되는 과정들, 계획의 내용들, 계획이 정해지고 나서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 실행 수단으로서 개발행위 허가제와 사업에 관한 내용 이걸 전체를 이제 풀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틀만 전체를 기억하시면 국토개법 내용이 어떤 식으로 그 흘러갈지 앞뒤 내용이 어떤 식으로 연관되는지 이런 걸 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국토개법 내용 중에 그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에 국토개법에 빠진 내용이 있죠. 지금 4번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거는 국토개법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은 따로 빼가지고 도시개발법으로 그다음에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은 따로 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정한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이니까 체계상으로는 국토개법에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것까지 국토개법에 넣어놓게 되면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건 따로 빼서 이제 도시개발법 정비법으로 정한 거고 결국은 이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다룰 내용은 사업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그 절차를 정하겠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내용은 바로 이 내용,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이 절차, 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거고 정비법에서는 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의 목차를 보면 총설 나오고요. 그 총설. 그다음에 그 2절에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는 사항, 이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행자 정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사항들, 사업 시행자에 관한 내용, 그리고 나머지 이 사업 구체적 시행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의 목차를 잠깐 보시면 그 앞쪽에 목차가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총 4절까지 돼 있는데 총설 그 오타가 좀 있어요. 그 광역도시계획이 아니고 총설로 바꿔야 되죠. 총설, 개발구역 지정, 시행자, 사업 시행 이렇게 그 챕터가 4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총설하고 구역 지정에 관한 거, 그다음에 3절에 사업 시행자에 관한 거, 나머지 이걸 쭉 몰아가지고 사업의 시행이란 그 제목으로 그 파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각각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 있죠. 그 정비법에서는 그 총설하고 그다음에 기본방침 수립하고 기본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2절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가 이제 사업 시행으로 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이 목차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목차는 좀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런 거를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도시공관리계획이 부동산공법의 전반 체계를 이룬 중심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서부터 다 연결돼서 광역도시 도시규모계획 계획의 수립 절차, 그 실행과 관련된 수단들, 또 거기서부터 도시개발법 정비법까지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체계를 잘 잡으셔야 되고 앞으로 그 기본 이론 수업을 하고 심화 이론 수업을 들어갈 때는 이 틀을 다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다시 한번 반복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그 입문 과정에서 설명되는 이 전체적인 체계 이걸 반복해서 수업을 들으셔가지고 그림이 딱 그려져야 돼. 전체가 쫙 연결되게끔 그림이 그려지면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상당히 좀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법은 이게 하나로 전체가 연결돼 있고 나머지 3개 법은요 전반적인 틀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용 이해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이죠. 건축법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지붕, 기둥, 벽 이런 거 다루는데 지붕이 뭔지 기둥이 뭔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들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해할 것도 없고 여기는 이제 암기만 좀 하시면 다 풀립니다. 외운 건 풀리고 못 외운 거는 당연히 풀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외운 대로 풀리기 때문에 조금 투자만 하면 바로 점수가 나옵니다. 앞에 3개 보면 다 외워놓고 수업도 반복해서 듣고 했는데도 막상 문제 풀면 잘 안 풀려요. 틀이 안 쓰고 이해가 정확히 안 돼 있다 보니까 외웠는데도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3개 법은 외운 대로 풀리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뭐 외울 거 외우고 그다음에 조금 뭐 이해가 필요한 사항들은 좀 정리하고 이러면 되는 거니까 뒤에는 조금만 하시면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따로 틀로 설명할 건 없고요. 일단 공법의 전반 체계는 국토개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이 3가지 법이 서로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 전반 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법의 체계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요 내용들 좀 계획의 수립 절차, 뭐 용도 지역의 내용 등 요거 하나씩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죠.